네, 안녕하세요. 자, 회계학 특강 시간입니다. 저는 전민식 세무사고요. 오늘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합격 설명회 1월 10일부터 예고해드렸듯이 회계학 쪽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 걸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서 공무원 기출문제 역대 최신거 위주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이론 정리,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적중할 수 있도록 우리 시험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ERP인데요. 우리가 1단계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요일 날 ERP 하면 교과 교육학 제외한 나머지는 다 끝나게 됩니다.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고요. 그 이유가 회계학을 작년 강의했던 그걸로 대체를 했죠. 올해는 실강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벌써 두 번, 세 번 들으신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닌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 그래서 인강으로 이거를 돌림으로써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오늘 회계학 특강을 하게 됐고, 또 모의고사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실전 모의고사도 5회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높아심에 조금 얘기 드리면, 오늘 하는 회계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회계학 1단계 양이 어떤 분은 방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두세 번 벌써 복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하튼 요 안에 공무원 문제라든지 CPA, CTA 문제, 관세사 문제, 감정평가사 문제, 그런 것들 추가해서 우리가 CTA나 CPA처럼 중급에게 방대한 양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기출문제 다 분석해서 알려드렸듯이, 그러나 어떤 테마에 대해서는 CTA, CPA만큼 깊숙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교재 다 보실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최근에 회계학 시험이 2, 3교시 80점 만점에 지난주에 했던 세무회계 감가상각비 상당의 그 세법상은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에 구하는 거지만 재무회계 문제나 똑같죠. 그런 것과 상업 경제에서도 회계상의 거래 이렇게 하면서 회계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최근 2, 3년 추이를 보니까 우리 상업임용시험에서 회계학의 비중이 2, 3교시 80점에 거의 30%까지 간다 해도, 24점 정도 간다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2002년부터 2025학년도 작년 시험까지 여기 다 있고, 1월 10일 추강의에 25학년도 문제가 다 있죠. 풀이 강의를 다 했고, 사이트에서 다 무료로 보실 수도 있고, 교재 출력할 수도 있고, 거기에 다 분석한 내용을 봤을 때 회계학에서 뭔가 조금 더 비중이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말만 하고 실천을 못했으나, 올해는 이거를 인강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또 시간이 난 것도 있고, 시간이 사실 난 건 아니죠. 주중에 따로 별도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약속을 합격 설명회부터 하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설명회 자료 다 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하는 것이 1단계가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났고 교과 교육학만 남았고 ERP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다 끝낼 거고,
1단계 끝나고 과목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요 사이에 이제 특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3주 걸쳐서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취지로 해서 문제 수가 생각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재에서 일부 일단 오늘차만 프린트를 배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신 문제 중 엄선해서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2단계, 3단계 전범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작년과 같이 몇 년 전에는 과목별 모의고사 안 쳤는데요. 23년까지는 작년부터 다시 예전으로 회귀해서 과목별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고 실전 모의고사를 올해는 시간이 조금 한 달 정도 빠르기 때문에 과목별 모의고사 이쪽에서도 조금 더 보충이 또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11월 26일까지 해서 5회 정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됐고요. 제가 공무원 세무직 쪽에서도 지금은 강의를 쉬고 있으나 한 2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관리회계라든지 재무회계에 대해서 공무원은 1년에 4번 칩니다. 봄에 3월 달에 국가직 9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세직에 회계원리가 있고요. 회계원리에는 이제 원가관리는 안 들어가고 또 세무직 9급에 회계학으로 해서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 그게 이제 봄에 있고 그게 국가직 9급이 되고 또 이제 5월 달 지방직 9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고 7월 정도, 8월, 10월인가? 7월, 8월 이렇게 해서 국가직 7급이 있습니다. 거기 회계학이 있고 또 11월 초 정도에서 서울시 7급이 있습니다. 서울시 7급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1년에 한 4판 정도 공무원 관련해서 회계학 시험이 나온다. 그거를 싹 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원가관리회계 목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출제 비율 다 분석을 해서 공무원 쪽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뭐 9급, 7급 이렇게 각 목차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다 강의를 하고 테마별로 문제에서 몇 년 전부터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험 또 제가 모의고사 내고 이런 거 다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최신 모의고사 낼 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다른 시험에 최신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약간 변형해서 모의고사에 내고 하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합격하신 분 중에 회계학 그 어려운 거, 뭐 그분 말씀은 어렵다고 했는데 그거가 모의고사에 있었죠. 실전 모의고사에. 그거를 맞췄기 때문에 합격했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던데요. 그것이 결국 이제 제가 공무원 추이를 봐서 최신 아마 서울시 거를 제가 응용해서 낸 것 같은데 모의고사에. 그래서 요새 출제위원들이 5년 이상 경력이면 출제위원 풀에 인력 풀에 신청해서 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회계학과 교수님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뭐 교감 선생님이 들어가는지 일선 뭐 일반 선생님이 들어가는지 출제위원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역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고 최근 3, 4년 추이를 보니까 공무원 시험 약간 비슷한, 물론 공무원 시험은 선택형의 이제 사지선다형이지만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무원 학원 쪽에서 세무직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다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목차별로 해서 테마별로 해서 원가관리회계 또 재무회계에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재무회계도 뭐 목차별로 해서 빼곡하게 9, 7급에서 이렇게 해서 공무원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당분간 공무원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단계 교재에 있었던 내용도
문제도 물론 제가 1단계 교재에 수록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얼핏 보신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기본 베이스 되는 자료를 하나하나 워드를 쳐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최신 거는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또 오늘 교재에 추가했지만 이렇게 해서 다 이론하고 요약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쪽에서도 뭔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CTA나 CPA 정도 수준의 회계학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EBS 회계원리라든지 한국채택국제 기준도 아니고 그 정도 실력 수준인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회계 전산세무 2급 정도, 1급은 잘 없겠죠. 저는 이제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세무사 이렇게 다 있지만 그 정도까지 이제 대부분은 전산 회계 2급, 1급, 전산 세무 2급 요 정도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수준은 우리 시험 수준하고는 거리가 멀다, 낮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일단 수업하는 거를 교재를 제가 한번 개괄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교재는 이렇게 해서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해서 88페이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링바인드 어느 순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관리회계만 하실 분은 오늘 것만 88페이지 하시면 됩니다. 총 문제는 70문제. 좋은 문제만 뽑아서, 물론 중복된 테마 자꾸 이제 폭파시켜 나가겠지만 이렇게 있고, 재무회계는 오늘은 22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파트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좀 펼쳐서 그렇게 넓게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멀리서 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론도 1단계 했던 이론 외에 또 1단계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목차 테마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새롭게 좀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가 냉철하게 메타인지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분석했을 때 과연 특강 3주 문항수는 예상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따라올 수 있을 자신이 있다. 그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다. 기본 베이스가 전혀 없다. 1단계 교재 자기 걸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열심히 하면 못할 것은 아니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데 시간만 투자하면 다 자기 걸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 합격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되겠죠? 일단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교재. 자, 이렇게 해서 작게 하더라도 나중에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원가회계 목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회계학 교재 또는 1월 10일 날 했던 추가 강의 그쪽에 다 있던 내용들이고, 이렇게 해서 1단계 교재에서 봤던 이론들도 살짝 다 녹아 있습니다. 상업경제 CVP 분석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문제별로 해서 관련되는 테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왼쪽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한 문제가 한 페이지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워드를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차별, 테마별로 해서 쭉 달립니다.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사람마다 느끼기엔 다르겠지만
충분히 1단계 자기 걸로 숙달시켰으면 못풀 답을 구하지 못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스케일이 필요하고 센스가 필요하겠지만, 자, 얼핏 보세요. 대략적으로 오늘 교재를 한번 훑어봐서 재무관리 쪽에 있었던 재무 비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회계학 쪽에, 재무회계 쪽에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얼핏 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멀리서 보세요. 숲을 보듯이. 되겠죠? 그래서 제 취지는 뭐 합격 설명회 때부터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특강은 올해 몇 년 전부터 사실 계획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내뱉었는데 실천을 못해서 정말 아쉬웠고 또 반성을 많이 했고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 이러한 공무원 기출문제 아니더라도 작년 회계학 또는 세무회계의 회계학, 산업경제의 일부 회계학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거의 24점, 80점, 24점 정도를 맞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뭐 양이 많다, 뭐 방대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시험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의대 친구들도 그럴 거고 예전에 사법고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장하면 키만큼 책을 쌓아두고 공부를 합니다. 한 과목이 뭐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도 있을 거고 CTA나 CPA도 뭐 보통 한 과목 뭐 이론서 뭐 한 1500, 200페이지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객관식 문제집, 또 2차 연습 문제집 이렇게 하면 정말 가언을 읽지 몰라도 키만큼 책을 쌓아두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 88페이지 안에 있는 70문제 원가 관리 회계를 이게 너무 방대하다, 뭐 양이 많다, 뭐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실은 좀 나약한 소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1교시 교육학도 다 잘 하시겠지만 교육 체계에 결국 객관주의, 구성주의로 양대 산맥으로 대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그 누구나 시간 들여서 강단했으면 그 누구나 지식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월달 상업경제 강의부터 차근차근 우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지식의 구조를 자꾸 쌓아 나가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있겠지만 1교시 교과 교육학 책에도 있지만 지식 구성의 교육자, 교수자의 역할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2, 3교시 교과 교육학에서도 1교시 관련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 뭐였습니까? 지식 구성의 뭐였죠? 지식의 구조를 쌓기 위해서 뭐 안내를 해준다. 안내자, 촉진자,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지식의 구조를 상업경제부터 10개 과목 다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력을 해주고 동기 유발을 시켜드리고 그게 진정한 강사의 역할이지. 여러분 학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선생님 되시고 지금 뭐 기간제 교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 의도는 뭐 이 정도 양, 우리 공부하는 양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분은 이 정도쯤이야 상업경제부터 뭐 우리 프린트물 뭐 이 정도 쌓일까요? 모의고사까지 하면 이 정도쯤이야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레 겁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작부터 다르겠죠.
자, 일단은 제가 보여드렸고요.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오늘 양은 없지만, 얼마 안 되지만, 목차, 우리 시험 일반적인 공무원 목차. 연도별로 막 9급, 7급 분석한 거는 공무원 때 그 교재는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무관리했던 재무비율부터 해서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재무비율. 요새 재무비율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기출문제 분석하셨으면, 보셨으면 누구나 다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 나왔던 그런 것도, 레버리지 비율도, 물론 재무관리 시간에 다 안내해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재무관리는 재무회계 요 정도 오늘 나눠드렸지만,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저하고 같이 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이 길었죠. 그래서 조금 힘든 분도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용기를 내서 제가 잘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같이 달려보도록 합시다. 물론 작년에도 이 특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맞을 수 있었다고, 회계학과 관련된 거는 저하고 같이 해서 자기 걸로만 소화했다면,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잘 집어서 뭐 잘 적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출제 분석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역대 많이 나왔던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잘 요약, 정리, 안내, 조력, 또 촉진, 이런 걸 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시간이 없다 뿐이지 누구나 시간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이상한 바보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같이 함께 공부를 해 나가고, 여러분은 여러분 걸로 만들어 나가고, 저는 이제 모델링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진도를 뽑고, 여러분들은 복습을 2배, 3배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앉으면 일단 자세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 특강이 의미가 있다. 자, 1페이지 보세요. 자, 요거는 계속 합격 설명회부터 했고요. 의의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25년 지금 3월달에 쳤던 국가직하고 5월달에 쳤던 지방직까지 제가 좋은 문제들 업데이트해서 이제 다 보게 될 겁니다. 여기 강의 안내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근 출제 경향 분석 다들 해보셨겠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거의 80점에 24점, 30% 가까이 됐다. 됐죠? 됐고요. 됐습니다. 실력 향상. 됐습니까? 공무원 기출문제. 공무원 기출문제가 뭐 이런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물론 CPA라든 CTA가 회계학 쪽은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간평이라든지 간세사 시험 정도, 그 다음 아래로 뭐 재경관리사 정도, 그 다음에 전산회계 정도, 요 정도 난이도로 할까요? 수준이 나눠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공무원 어떤 기출문제, 공무원 쪽에 들어가는 교수님께서 우리 시험에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기출문제 치러지고요. 하루 종일 달려서 9시부터 7시까지 달려서 3회로 일단 하겠습니다. 원래는 6회로 안내해 드렸는데 5시간씩 해서, 근데 지금 학원 사정, 강의실 사정이라든지 바꿔서 그냥 하루에 다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 파트 1부터 합니다. 제가 1단계도 원가관리회계부터 했었죠. 상업경제 앞부분에서 CVP 분석에서 원가 행태 다 공부했다는 거 알죠? 됐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됐고요. 2페이지 이렇게 해서 원가관리회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DOL에서 영업 레버리지도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에서 EBIT분의 CAB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원가관리회계 책에 중급에게 CTA, CPA 공부하는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요거는
회계학 시간에도 보고 재무관리 시간에도 요전날 다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예, 요거 보고 저도 놀랐는데 출제위원 과연 어떤 분이 들어가셨는지 요거는 회계사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건데 요게 제일 좀 놀랬고요. 예, 요것도 놀랬고요. 우리 시험에서 제가 2002년부터 분석했을 때 조금 회계학과 관련해서 놀란 게 요 DOL하고 보조부문 운영 여부 결정 요거하고 요건 CPA, CTA도 잘 안 다루는데 이렇게 해서 요 두 개가 좀 놀랬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거 중에 다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1단계 때 우리 뭐 제조기업 원가 흐름 맨날 나왔죠. 개별 원가 계산 작년에도 개별 원가 계산 물어봤죠. CVP 중요했고요. 종합 원가 계산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죠. 그래도 어느 순간 나올 것이고 관련 원가 분석 이렇게 해서 특별 주문인 수락 여부라든지 이런 거 자본 예산은 우리 재무관리 시간에 배웠었죠.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든지 ROI 투자 수익률, RI 자녀이익법 이런 거 다 배웠다면 품질 원가 관리 있습니다. 통실 예평, 내부 실패, 외부 실패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경영학 쪽 문제일 수도 있고 원래는 관리회계 쪽 뒷부분에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 CTA, CPA 공부하는 애들은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경영학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통실 예평, 내부 실패, 외부 실패 기억나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 관리회계 여기만 해도 사실 중급회계 수준으로 자주 나오는 이런 테마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공무원 문제도 여기 있었고 관세사 문제, 뭐 CTA, CPA 문제도 있었고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요. 일반적인 공무원 쪽에서 원가관리회계 목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에 있는 목차하고 비슷하죠. CPA, CTA 목차하고도 사실 비슷합니다. 됐죠? 여기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쪽은 가능성이 없고요. 출제자가 위험 부담이 좀 있을 거고 용기를 안 내면 한 번도 안 나왔던 뭐 표준 원가 계산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공무원 7급 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종합예산은 우리 예산 자금에서 ERP 쪽에서 두 문제 역대 나왔다는 거 기억나고요. 그런 거 비슷하고요.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회계 목차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위에 상업 우리 회계학 시간에 봤던 목차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쓸데없는 다루지 않아도 될 그런 목차들 뭐 자본 예산은 우리 좀 배웠죠. 재무 관리 쪽에서 너무 세세하게 결합원가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나왔고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뭐 거의 다 다루네요. 됐죠? 출제 비중 높은 테마에 제가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효과성 합격에 다가서겠다는 거죠. 합격을 이루겠다. 됐습니다. 1년 안에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것보다 스릴 있게 우리는 짧은 시간 공부해서 합격하겠다. 그 작전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출문제 보고요. 이론이 항상 그 문제에 따라서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원가관리에게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작년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올해 이제 시험 치는 26학년도 시험 11월 달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다루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필요 없는 거는 제끼겠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제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도 대부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됐죠? 교재 보여드렸지만 1단계 교재에 있는 어떤 이론들하고 중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상세히 설명할 시간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어진 강의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키만 찝어드리고 복습하실 때 그 1단계와 중복하는 거 다시 자기 걸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뭐 계속 읽어봐 주시고 나중에 요약하실 때는 중복되는 거는 어떻게 철을 뭐 안 보이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페이지 목차 그런 순서대로 해서 테마별로 달릴 겁니다. 됐죠? 자, 회계의 분류입니다. 자, 요거 뭐 설명할 거 있겠습니까?
회계학 시간 1단계 교재에서도 다 얘기를 했던 거죠. 됐고요. 원가관리회계, 그것도 다 봐왔던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됐죠? 계획, 의사결정, 통제가 성과평가였죠. 됐죠? 우리 재무관리, 최근 수업 시간에, 사업 부분, 어떤 투자 중심적인 성과평가에서 ROI, RI법 배웠죠? 예, 그렇게 해서 계획과 성과평가, 요거를 관리회계 파트로 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제품 원가 측면에 국한된 여기에 바탕이 돼서 계획 통제하게 될 텐데 이렇게 두 개 원가회계 관리회계 합해서 강의에 원가회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연습책들 보시면 중급회계 CTA, CPA 공부하는 책들 타이틀이 다 원가관리회계로 되어 있죠. 됐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뭐 모르는 사람 없고요. 강조점은 일정 기간, 일정 시점 다 얘기했고요. IFRS에 따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포괄자를 붙여야겠죠. 포괄손익계산서 됐고요. 넘깁니다.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저를 너무 불평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중점이 되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앞 1단계에 배웠던 이론들 또 그 외에 새로운 1단계 교재에 없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 외에 이론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와 이론, 이론과 문제, 다시 문제와 이론, 이론과 문제 이게 수십 번 반복이 돼야 국어로 돼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숫자 계산해야겠지만 그거를 정답을 구해낼 수 있어. 그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학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해 과목이냐, 어떤 사람은 뭐 암기 과목이라는데 제 생각은 30년 넘게 회계학을 하지만 회계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했을 때 저는 암기는 이해라고 생각하고요. 이해는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암기에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정답을 구할 수 있고 다른 보기들, 다른 게 왜 틀렸는지를 자기가 알 수 있다. 그것은 이해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해가 암기고 암기가 이해입니다. 이것이 교육학이 논술형 시험이지만 건방지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기 과목입니다. 됐죠? 됐고요. 그래서 수없이 문제를 왔다 갔다 이론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시면 되겠고요. 4페이지 봅니다. 4페이지 원가의 특성 뭐 요거 다 1단계 교재에 있었습니다. 됐죠? 요거 모르는 거 없고요. 원가가 있었고요. 미소멸 원가 그래서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됐고요. 회계학 재무관리 쪽 재무회계 쪽도 마찬가지고요. 소멸됐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수익 창출에 이바지를 했다. 그래서 기여를 했다. 그럼 비용이 되는 거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고 소멸됐다. 그러면 비정상 감모 손실처럼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 감모 손실처럼 고마 손실을 한다. 공손 이런 것도 비정상 공손 같은 것은 단기 그냥 비용 처리 손실로 처리하는 거죠. 됐습니다. 크게 봐서 비용이냐 손실이냐 KIFRS에서는 강의로 봤을 땐 그냥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요. 밑에 보시면 되겠고요. 다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렸고 1단계 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제 나옵니다. 그 다음 70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가관리회계 중간에 예제들이 몇 개 있어서 70개 이상이 됩니다. 뭐 80개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예제가 한 서너 개 있을 겁니다. 됐고요. 자, 예제 이것도 1단계 교재에 있었고요. 원가 행태 이거는 경제학 할 때도 많은 관련이 있었다는 거 공부 같이 했기 때문에 경제학 수업 강의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원가 행태 나오죠? 항상 관련 범위 내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관련 범위 내에서 그래서 총원가가 어떤 고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변동비라든지 고정비라든지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모습을 변동할 때 일정한 모습으로 고정적이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네요. 하여튼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네 가지의 원가 행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원가에게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죠. 자, 기억해 보세요. 상업경제 시간에도 배웠고요. 1단계 회계학에도 배웠고요. 자,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
기억나죠? 네. 준변동원가, 예, 우리 생산자 이론의 경제학에서 비용 함수할 때 총 가변 비용, 총 고정 비용 배웠죠? 됐습니다. AVC, AFC, AC 두 개 다 한 거. 그런 것도 할 때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됐고. 그래서 변동원가, 혼합원가 일명 됐고, 준고정원가 일명, 계단원가 기억나죠? 계단원가 하면 세무회계 시간에 또 배웠지만 누진세율제도, 소득세도 그렇고 6, 15, 24, 32, 38, 40, 42, 45%까지. 그 다음에 법인세도 요즘날 세무회계에 있었지만 9%, 2억 원 이하까지 2억 원 초과했을 때 19%. 이렇게 해서 누진세율 제도 있었죠. 누진세율 했을 때 경제학에서도 얘기 나왔고 얘기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저거 있죠. 누진세율 제도,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정책, 이런 거 정부의 경제주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했을 때 크게 대별해서 누진세율 제도 있었고, 세입 측면에서,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있었죠.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대별해서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이 있었고, 또는 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기초 생활 보장 이런 게 있었고, 됐죠? 그렇게 구분하면 되나? 4대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급여, 그러니까 건강, 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학 시간에 많이 배워드렸습니다. 알려드렸고요. 관련 범위, 요거는 이제 객관식일 때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조금 꼬아내는데요. 관련 범위 내에서만 총원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됐고요. 조업도 일반적으로 뭐 노동시간, 생산량, 판매량 이렇게 하고, CVP 기본 과정에서는 생산량 이꼬르 판매량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됐고요. 밑에 다 됐고, 요거는 총원가, 단위원가, 요거 뭐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고요. 다 알고 있고요. 고정원가, 기억나죠? 경제학 할 때 느낌 다 받았죠? 됐습니다. 됐고, 준변동원가, 기억나죠? 됐고요. 준고정원가,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원인을 서술할 것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투입 원가 요소의 불가분성, 사람을 쪼갤 수 없다는 거죠. 품질 관리 요원 밑에 읽어보시면 다 알고 1단계 때 설명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예제 이것도 지금 달달달달 외우고 있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다 공부를 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준변동원가 관련해서 마케팅 쪽에서 우리 기출문제 한 4, 5년 됐나요? 나왔던 거 기억나죠?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묶음 상품에서 순수 묶음 상품, 혼합 묶음 상품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부제 가격제 기억나죠? 그거 하면서 이부제 가격제 그거 하면서 준변동원가 요 얘기를 해드렸죠. 기억나나? 놀이고 동산, 뭐 전기요금, 전화요금, 택시비, 이부제 가격제 그거 하면서 다 얘기를 해드렸다. 됐나? 응? 자, 그 정도. 경영할 때 다 안 했나? 마케팅 할 때? 다 했으니까. 됐지? 됐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예제 다 됐고, 요거 뭐 1단계 다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시간에 좀 쫓기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수업 강의 시간으로 봤을 때 알려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시범을 보여서 풀어드리고 싶은 거는 문항수는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꾸 두 번, 세 번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테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은 자기 걸로 만드는데 집중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은 아까 앞에 1페이지 봤지만 원가 관리 얘기고요. 이거 목차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목차가 15목차로 공무원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첫 번째입니다. 기초개념 제조 기업 원가 흐름. 이거는 1단계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따라 원가의 분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원가에 대한 요거 이렇게 해서 출처를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자, 간다. 원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제조 원가, 직접 제조 간접 원가 합계한 금액이다. 맞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 차감하는 이게 맞는데
기업은 의사결정 시 기회원가 매물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자, 기회원가는 고려해야 되죠. 매물원가는 기발생원가, 역사적 원가로서 의사결정하는데 비관련 원가가 되겠죠. 됐나요? 의사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 현재 또는 미래 의사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매물원가, 선코스트. 상업경제할 때도 기회원가 하면서 많이 봤었고 경제할 때도 봤었죠. 그래서 틀렸네. 답은 3번. 기회원가는 고려해야 되지만 기회원가는 고려해야 되고 매물원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네. 기회원가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아니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경제적 의사결정 왜 나옵니까? 자원의 희소성 문제 때문에 나오죠. 유발되죠. 그랬을 때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경제 원칙이 있었죠. 최소 비용 원칙, 최대 효과 원칙, 최대 잉여 원칙. 그랬을 때 결국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자. 그게 경제적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최소의 비용이라 하면 기회비용을 고려한 그러한 비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명암이었죠.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을 잠재적 비용, 묵시적 비용. 그렇게 하죠. 되나? 그래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변동원가는 조업도 또는 활동 수준에 따라 변한다. 총원가가 변하죠. 됐습니다. 관련 범위 내에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답은 3번. 자, 공무원 수험 이 정도입니다. 됐죠? 너무 우습게 보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어려운 거는 뭐 CTA, CPA만큼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너무 우습게는 보지 맙시다. 됐고요. 요거 직접 재료원가, 직접 원가, 제조 간접원가, 제조원가 3요소 세 가지 합치면 단기 총 제조원가 나오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에 기초 제공품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 빼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오죠. 그래서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나옵니다. 됐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에 공정에 투입된 원가죠. 됐습니다. 됐고요. 기회원가 고려해야 된다. 다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매물원가는 의사결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뭐 상업경제 기회원가 많이 봤습니다. 매물원가, 선코스트 됐고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관련원가이다. 당연하죠. 그러나 의사결정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 됐고 관련원가라는 거 있습니다. 차이원가고요. 나중에 관련원가 분석에서 대표적인 게 특별주문 수락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서 증분수익, 증분비용, 증분이익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막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1단계 교재가 짧게 아직 안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니 왜 말만 빠르고 뭐 다 했던 거라 해서 설명을 처음부터 자세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1단계 또는 뭐 CTA, CPA 뭐 1차 시험 정도는 회계학 1차 시험 정도는 눈 감고 쳐도 다 1차 정도는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은 물론 공무원 시험도 난해한 것도 있긴 있지만 잘 따라오실 거고 또는 저하고 같이 1단계 공부하시고 강의 듣고 자기 걸로 만드신 사람은 지금 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것이고 페이지가 눈에 아른거릴 것이고 처음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지금 뒤처지고 있구나. 그래서 2배, 3배, 10배, 20배 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셔야지 강사님가 뭐 나올 것만 뭐 몇 문제 딱 찍으면 되지 뭐 수없이 다루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수업을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주중에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과목도 1월 달부터 마찬가지겠지만 요새 시험 응시 인원도 자꾸 줄고 뽑는 인원도 줄어가는 이 형국에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명이라도 뭔가 제가 저와 같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교재 일일이 편집해서 깔끔하게 뭔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탓하지 남을 탓하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 매물원가입니다. 차익원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작년 들으신 분은 표로 제가 정리한 게 그려진 게 있을 겁니다. 매물원가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이다. 이거 수없이 봤던 거 아닙니까? 상업경제, 선코스트, 네모박스에서. 됐고,
이미 과거 원가 대안들 간의 차이가 없는 미래 원가, 비관련 원가가 된다. 이쪽 부분,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모의고사에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래에 발생할 미래 원가가 있을 거고요. 이 문장으로 된 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겁니다. 과거 원가 됐죠? 됐고요. 이거는 이제 저거겠죠. 미래 원가 여기 보시면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됐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됐죠? 그래서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이 앞에는 붙이면 되겠죠? 관련이 있는 결국 차이가 나는 이렇게 되면 관련 원가가 되겠죠? 됐고요. 요거 특정성과 관련이 없다, 차이가 없는 그러한 원가는 비관련 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과거 원가는 비관련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죠? 문장으로 된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 다 해놨네. 됐죠? 대안들 간의 차이가 없는 미래 원가가 관련 원가가 된다. 됐고요. 변동 원가, 입이 아프죠? 관련 범위 내 조급도의 변동에 따라서 총 원가가 비례한다. 그림 머릿속에 그려졌고요. 왼쪽 그림은 총 원가 됐나요? 변수 생각해주고 이건 어떻습니까? 고정적이죠? 기울기가 B로 보통 표시하죠? 됐고요. 자, 나중에 요거와 관련해서 또 나올 겁니다. 원가 함수에 A 플러스 BX 이렇게 되죠? 총원가 됐죠? 요거는 Q 생산량 됐죠? 다 알고 원가 형태 됐고요. 고정원가 일정 아이고 너무 쉽죠? 됐고요. 총원가 단위당 원가 요게 앞에 원가 행태 있을 때 왼쪽은 총원가 오른쪽은 단위당 원가 기억나죠? 이런 거는 경제학에서도 많이 봤었습니다. 됐고 자, 기회원가, 요거 뭐 상업경제 수없이 했던 거 아닙니까? 포기해야 되는 다른 선택 가능,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포기했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대안들 중에 가장, 금액이 큰, 가치가 큰 거,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포기한 것은 1등이 아닌 2등짜리 차선의 대안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요. 이런 표현 많이 봤죠? 효익, 가치, 이익, 순위연금 유입액. 그렇게 해서 상업경제 경제학 시간에 명암 이렇게 해서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했을 때 명시적 비용은 회계적 비용, 현금 지출이 유발되는 비용, 암묵적 비용이 이른바 쉽게 기회비용이라고 일단 개념으로 한 줄로 표현한 암묵적 비용이었죠. 사실은 기회비용이 좁게 해석한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만을 의미한다. 그랬을 때 결국 암묵적 비용이라 하면 편익S 명시적 비용을 뺀 거라 다 기억나죠? 됐습니다. 따닥 됐고, 자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관련 원가고요. 매몰 원가 요거 뭐 상업경제 경제학에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합리적 선택, 순편익이 양이 되는 선택이고요. 결국 합리적 선택함에 있어서 매몰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비관련 원가이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과 차이를 유발시키지 않으므로 관련 뭡니까? 비관련 고려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다. 마음이 급해놓으니까 됐다. 창창하죠. 2015년 지방직구법에서 번호에 안 들어간 예제들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기회원가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안을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포기된 차선에 대한 제가 얘기했죠. 잠재적 효익, 실제 지출되는 원가는 아니다. 우리 상업경제나 경제학 빼고서 사실 명시적 비용 고려하지 않는데 있죠. 상업경제 예제할 때 전산회계 문제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또 중급회계 원가관리 얘기하면서 그 상업경제에서 말하는 암묵적 비용만 다른 과목에서는 기회비용으로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여기 실제 지출되는 원가가 아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 생각하면 사실은 지출되는 원가는 맞는데, 됐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원가 관리 회계로 따지면
자, 과거 의사결정, 이미 발생한 원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원가. 그렇죠. 이미 발생해서 엎질러진 물이니까, 예, 그래서 해소할 수 없는 원가,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매몰 원가 하면 완전 경쟁 시장, 예, 특징에서도 완전 경쟁 시장은 장기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예, 그 얘기는 곧 매몰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다시 해소할 수 있으니까 거액의 자본을 들여서 몇백억 들여서 시설 장치 설치한 다음에 그 산업 분야에서 퇴거를 할 때 다시 팔아 제낄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소할 수 없는 잠재적 매몰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특징 4가지 중에도 하나 있었다. 매몰 원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기억나죠? 단기 총재정원가. 자, 보세요. 특정 기간 동안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의미한다.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래야 되죠? 주어가 틀렸네요. 주어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특정 기간 제공품 계정에 가산되는 총 금액으로, 요게 주어가 틀렸죠? 뒤바뀌었죠? 네, 뒤바뀌었네요. 요게 단기 총 제조원가는 특정 기간 제공품 계정에 가산된다. 총 금액. 됐죠? 생산 완료 상관없이 해당 기간에 투입된 제조원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보통 동그라미 1, 2, 3 직접재료비, 직접농업비, 제조간접비 그렇게 해서 많이 공부했죠. 관련 법인 내에서 조업도 수준 증가, 총 변동원가 증가, 다이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당연하죠. 네, 우리 그림 다 봤고요. 여기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할 때도 다 해설을 붙여드렸습니다. 다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실 거다. 됐고요. 기회원가, 최선항, 차선항 얻을 수 있는 효익. 됐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만을 의미한다. 요거 얘기는 제가 많이 해드렸고, 진짜 다른 원가관리회계, 순수 원가관리회계에서는 기회원가는 명시적 비용 고려하지 않네요. 그 보기 1번 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여기 우리 상업경제라든지 경제학 시간에서 말하는 기회비용, 그다음 명암이었죠. 됐죠? 됐죠? 그래서 무시적 비용, 잠재적 비용, 암묵적 비용, 그거는 현금 지출이 불필요한 거죠. 됐습니다. 암묵적 비용 했을 때 3가지가 있었죠. 왜? 대학 진학에 대한 기회비용 구할 때 기속임금, 토지 노동 자본, 생산 요소 3가지 했을 때 기속지대, 기속임금, 그 다음에 기속이자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정상이윤이 있었죠. 기업가로 하여금 계속 생산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이윤,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줘야지만 기업가가 계속 상품을 생산한다, 제품을 생산한다. 그게 정상이윤이었죠. 그래서 정상이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경제학에서 정상이윤 참 많이 나왔죠. 됐나요? 그래서 저거 할 때도 나왔었죠. 셧다운 포인트 해서 저거 할 때도 나왔습니다. 생산 중단점, 그거 할 때도 정상이윤, 그런 것들 나왔었고, AVC의 최저점 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 했을 때, ACV의 최저점, 그렇게 했을 때, AC의 총 평균 비용에, 그랬을 때, 저거죠. 판매 가격, P하고 P 이코르 AC 이렇게 되면, 결국, 플러스 경제적 이윤이 양도 아니고, 음인 손실도 아니다. 그러면 정상이윤만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게 했고, 완전 경쟁 시장도 장기적으로는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에 정상이윤만 보장받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됐고요. 요거는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직직채권, 조직화의 그 요소에서 직직채권이 있을 때 권한과 책임이 있었죠. 됐고요.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된다. 통제 가능한 거 가지고 보너스 줄 때 성과평가를 해야지, 통제 불가능한 것까지 성과평가한테 반영하면 근로자들 일할 사람 없겠죠. 됐고요. 이거는 통제불능원가, 성과평가에 반영 안 된다. 이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됐고요. 이거는 기본이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된 제품의 원가다. 됐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 T 계정 맨날 그려서 우측에 대변 쪽에 상단 쪽에 있었죠. 됐죠?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 미완성된 걸 빼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왔죠. 완성된 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투입된 거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가산된다. 제공품 계정 왼쪽 차변 쪽에 기초 제공품 밑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됐고요. 생산 완료 관계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따른 투입된 거. 그래서 요거 모르는 사람 없겠고요. 요거 제공품 계정 센터로 해서 기초 요거 단기 총 제조원가 요 세 가지가 단기 총 제조원가죠. 예, 그렇게 해서 남은 거. 예,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된 거. 그러면 완성된 거. 요게 토스되는 거죠. 됐고 기초 제품 따라 그래서 팔린 거,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에 대응,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매출 원가. 됐죠? 요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림 그려서, T 계정 그려서 제조기업 원가 흐름, 그림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면 제조원가 명세서 그냥 쭉쭉쭉쭉 그려주면 그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분에 하나씩 마킹까지 해서 10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좀 강조하는데요. 됐습니다. 됐고요. 요거는 앞에서 다 봤으니까요. 됐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 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10페이지. 다음 자료를 이용 매출 총 이익을 구하라. 이렇게 구하네요. 매출 총 이익을 구하라 했으니까요. 결국 매출 총 이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매출액을 찾아야 되겠는데 문제를 널찍이 써보니까 뭐가 복잡한데요. 1년도 했을 때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있네요. 1,400. 그래서 매출액 1,400 이렇게 나왔고요. 매출 총이익이니까 매출 원가를 빼주면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매출 총이익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물어보니까 매출 원가만 확실히 밝혀주시면 요거를 알면 답을 구할 수 있다. 됐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떠르륵 했을 때요,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기초 재고가 있고요, 기말 재고가 있고요, 지금 매입액이 있고요, 직접 농무원가 간접, 임차료, 쩌르륵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요걸 한번 해보죠. 제공품 계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안 해도 풀 수는 있겠지만, 제공품 계정, 기초 제공품 있고요. 기말 제공품이 있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 1, 2, 3 다 있을 거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넘어올 거고요. 제품 계정 기초가 있을 거고요. 기말이 있을 거고요. 이제 이쪽에 매출 원가가 나올 거고요. 아이고, 요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기초 제공품 30, 10 나왔죠? 그러면 올바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볼까요? 30, 10. 됐죠? 직접 재료 20이고요, 15고요. 직접 재료 매입액이 350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입액은 355원이 되겠네요. 355원. 사용액은 350, 20, 합해 370에 15 빼주면 되니까 355원 됐고요. 그 다음에 직접 농무원가는 250이라고 이박을 해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비가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농무원가, 그렇죠. 간접 재료비나 간접 농우비는 제조 간접원가가 되죠. 공장과 관련된, 제조 활동과 관련되죠. 영업장은 판관비가 되겠죠. 요거는 판관비. 됐고요. 공장이죠. 이것도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판매원 상력은 이것도 판관비가 되죠. 그래서 매출액 있고, 그럼 따닥따닥따닥 하면 25 하면 105가 되네요. 그럼 105. 자, 그럼 계산만 차근차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0을 뒀고 20 두면 되겠네요. 20. 그러면 375에 250 하면 얼마입니까? 5, 2, 625, 105, 따닥따닥, 3, 730이 되네요. 그러면 730, 20, 750.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 750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 750이 나오고요. 제품은 20, 10이죠. 그럼 여기 그냥 10 때리면 되겠네요. 760. 그럼 매출 원가가 76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640이 매출 총 이익 나오는데 640이 안 보이네. 계산을 잘못했는가 보네. 1400, 760. 계산은 제가 잘못했는 것 같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750이 아니고 730이 나와야 되네. 요게 730. 왜 730일까? 355, 250, 105. 딱 계산은 맞는데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는 것 같다. 30, 10. 그럼 여기 20 때려주고
5605, 105, 710, 20, 730이네. 아침부터 계산 틀리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730, 따닥 740, 그럼 여기 740이 되네요. 매출원가 740, 그러면 660, 총원가 660, 매출 총이익이 660. 답은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노가다 문제일 수 있고요. 뭐 푸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앞으로 할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원재료 이렇게 우린 시험 간단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공품 해주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3마리 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710이 나오죠. 740이니까 710이 나와야겠죠. 아까 710이라 했죠. 710 됐고요. 그러면 710 여기 사실 0 하면 20 되는 거죠. 그러면 710에다가 20 해서 73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730 토스 되고요. 따라따라 요 자리 지금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요거는 뭐 별애로 푸는 사람들 있을 텐데요. 이것도 1단계 교재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부터 해서 기초 단기원에서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 구하고 얼마입니까? 355.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여기까지 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 나올 것이고 단기 총 제조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반영해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 제품 계정 차변하고 나가야 될 테니까 전체 합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됐죠? 그 다음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러면 결국 대변 쪽에 남는 게 매출원가 됩니다. 이래 계산하나 저래 계산하나 이렇게 FM대로 뭐 이렇게 계산하나 결론은 같다는 얘기죠. 됐고요. 매출액 이렇게 했고 기초 이렇게 기초가 여기 제품 재고에 20이 있다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20 됐죠? 그 다음에 기말은 10이죠? 여기 기말 10 됐죠?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740 나왔고요. 매출 총이 660 나왔고요. 판관비는 아까 두 개 5원하고 40 영업장은 하재보험료 영업장이니까 판매한 상여금에서 45 됐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조 요거는 재무관리할 때도 EBIT 구하면서도 한 번씩 봤었고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원가관리 회계할 때 뭐 포괄 손익계산서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구했죠. 100%, 60%면 40%, 30%면 70%, 70%면 30%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율, 매출총이익률 됐고 딱 판관비, 영업이익 딱. 그래서 원가관리회계에서는 EBIT 그까지만 뽑아내죠. 사실은. 됐습니다.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비용이 의미가 없죠. 제조 활동과 관련해서 됐고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사실은 요게 쫙 가는 게 T 계정으로 이런 식으로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됐나요? 똑같은 거라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빨리 풀 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요거 혹시 뭐 또 우리는 뭐 서식 명칭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에서 세무회계라든지 제조원가 명세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에서 710 나왔죠. 그래서 따닥따닥 730 단기 제품 제조원가 딱 토스 따닥 매출원가 740 됐죠. 요거 왜 하살ፔ나는지 다 아시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나중에 두 개를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를 두 개를 합해서 그냥 한 줄로 푼 거가 뒤에 있습니다. 됐고요. 제조활동해서 제조원가고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비제조원가 판관비죠. 됐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안에는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이런 것도 제조간접비 안에 풉니다. 여기는 직접이고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제품의 원가 대상에. 이건 간접이죠. 그러니까 공통 있는 원가들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는 이제 제품에 배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조 부분 갖다가 이제 제조 부분도 토스해주고 제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별 제조간접비 배부에 의해서 제품별로 배부를 해주게 된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거 너무 오버 많이 하죠. 계속 수십 군데 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합하면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 프라임 코스트라 하죠. 그 다음에 2번, 3번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 더하면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컨버전 코스트. 시험 문제에도 컨버전 코스트에서 2017학년도인가 이렇게 한번
프라임 코스트 적어놓고 갈로에서 물론 적어놨지만 됐고요. 제조기업 원가 흐름 12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1단계 때 수업 시간에 했죠. 세 가지의 제조원가 1, 2, 3을 제조 과정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제공품 계정의 차변 쪽에 가는 거죠. 제공품 계정 거기에 차변 쪽에 요게 세 마리 합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된다. 다 알고 있고요. 완성이 됐다.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계정 T 계정의 차변 쪽 왼쪽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서 되는 거죠.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팔렸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로 대체된다. 이제 비용화 처리가 된다. 수익 창출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되는 데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식해준다. 됐죠? 이렇게 해서 뭐 이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요 자체의 그림이 제공품 T 계정 됐죠? 요거 제품 T 계정 기초기말은 없다 치고 됐죠? 요거 아닙니까? 됐고요. 자, 밑에 그림도 위에 그림하고 다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맞춰보시면 기초기말 이런까지 해서 됐죠. 요거 다 제공품 이거 뭐 딱 보니 딱 편집이 딱딱 돼 있네요. 됐죠? 됐다. 됐고요. 그 다음 밑에 기출문제 또 봅시다. 자, 이것도 1번 목차에 제조기업 단기 총제조원가 구하는 최근 25년이네요. 요즘날 3월달에 쳤던 올해 제조 간접원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해서 제조 간접원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초원가가 1번, 2번 두 개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3번 요거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품 계정 이렇게 해서 좀 날려 적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기초 제공품 15만 원 있고요. 기말 제공품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0으로 치면 여기는 15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0만 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기초 원가가 3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65만 원이죠. 그러면 3번, 요 두 개 합한 게 35니까 30만원. 이렇게 하면 65, 65, 30만원. 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초 제품, 제공품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 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는 결국 1번, 2번, 3번 단기 총제조원가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은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은 빼주자. 이렇게 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T 계정이나 똑같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나오는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50만 원이라고 안내를 해줬고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더하기 15 마이너스 30 퉁치면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이게 65가 나왔다는 거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더한 기초원가가 35만 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3번 얼마니 이렇게 하면 35만에서 뭘 더해주면 60만 원이 되겠습니까? 30만 원 됐죠? 됐고요. 밑에 오른쪽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원가 이걸 물어보네요. 이 테마도 다 비슷하죠. 제조기업 원가 그러면 제조기업 원가 그러면 단기 총제조원가 자, 가봅시다. 자, 기초원가는 3만 원이다. 기초원가가 1번, 2번 더한 건지 다 알고 있다. 전환원가가 직접 재료원가 50%, 제조간접원가 6천, 매출원가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게 뭐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1차 방정식만 해주면 될 뿐인데요. 요거는 그냥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크게 충분히 생각을 해주세요. 기초 3,500원, 기말 2,500원이니까 기초 쪽에만 1,000원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계산해도, 금액은 똑같으니까, 값은 똑같으니까, 여기 4,000원, 6,000원이죠. 기초빵 놓고, 기말 2,000원 놓고,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됐고,
기초원가는 3만 원이다. 이게 좀 강력한 힌트일 것 같은데요. 단기 총 제조원가 중에 기초원가 1번, 2번은 3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3번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전환원가가 직접 재료원가의 50%이며 제조 간접원가는 6천 원이다. 이건 뭔가 꼬아낸 것 같으면서도 아니죠. 제조 간접원가는 6천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결국 뭐 1번, 2번 이거 해주고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답 구하는 데 있어서 36,000원. 그래서 37,000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37,000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5,000원 빼면 매출원가는 35,000원. 답은 35,000원. 3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쓸데없죠. 사실은 뭐 방정식 하는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죠. 됐습니다. 요래 다 하면 뭐 끝나는 거죠. 됐습니다. 밑에 하나하나 T 계정 다 해놨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다 해놨다. 네, 됐고요. 요거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합한 건데요. 뭐 하나로 통일하면 요게 여러분들 제일 좀 뭐 시간상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시험이니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밑에처럼 요거는 이제 빨리 풀 때 저는 이렇게 그냥 하는 습관이 들어서 이런 거죠. 1번, 2번, 3번 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문제 속에서 6,000원이라 했고요. 기초원가 두 개 합한 게 3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는 36,000원이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차익만 구하면 되니까 플러스 1,000원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37,000원 이렇게 나왔죠. 이제 매출원가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000원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퉁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결국 매출원가는 35,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 푸는 게 오히려 T 계정 그리는 것보다 시험장에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숙달됐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냥 T 계정 그리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됐죠? 19년 서울시 9급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테마로 해서 문제 5번 보도록 합시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의 매출원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계속 다 비슷한 걸 물어보죠.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명세서로 인해서 푸는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단기 기초짜짜 단기 제조다 단기 총 제조원가 32만 원이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강력하게 이런 게 보이죠? 그랬을 때 기초 제공품 플러스 만원, 기말 마이너스 5,000원, 플러스 5,000원. 그렇게 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32만 5,000원 나왔죠.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가 323이 나오네요. 32만 3,000원. 323 여기 있네. 3번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렇게 해서 빨리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뭐 시간이 있지만 됐죠? 하나하나 그려도 뭐 똑같죠? 사실 이거하고 됐죠?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똑같은 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인가요? 문제 6번 15페이지. 자, 따라오고 있죠? 기본원가, 가공원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구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국어만 잘하면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국어 문제죠. 자, 재고자산 금액 4월 초, 월초 월말 따있고, 직접 재료 매입액, 가공원가 594. 해서 또 마지막에 매출원가를 물어보네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끼워 넣기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 결국 얼마입니까? 딱딱딱 그러면 2,000원 하면 15만 2천원이 되겠네요. 15만 2천원이 직접 재료 생산에 투입한 사용액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
2번, 3번 합한 게 가공원가, 전환원가 59만 4천 원. 네, 여기 강력한 힌트로 뭐가 될 것 같은데요. 6천 원이고요. 네, 4고요. 74만 6천 원이 됐네요. 단기 총 제조원가 나왔고요. 제공품 마이너스 만원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73만 6천 원. 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736. 제품 플라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 4천 원만 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74만 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74만 원. 답은 매출원가 740. 네, 이렇게 됐나요? 밑에 자꾸 반복되니까 재밌죠? 그림 T 계정으로 그리실 분은 T 계정 그리시면 되고. 됐나?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밑에 별에 또 해놨는데요. 저는 별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회계 강사들 또는 뭐 우리 CTA, CPA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 책에서 뭐 저렇게 별에로 해서 다 짬뽕시킨 거 이런 걸 좀 나열해놨는데 저도 뭐 이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 주관이겠지만 제일 빠른 거는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 합산해서 따락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 이거 그리고 뭐, 이거 하는 것보다. 됐고요. 밑에 하나하나 그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도 좀 오래 했었고,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